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쓸모도 없는 놈의 자식들. 발로 빵 차버렸어요. 교수님이요? 네. 경찰 업무 수첩을 갖다 22번째 그알 저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분 드디어 모셨습니다. 피창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오셨어요.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정말 바쁜 걸 알고 계신데 예. 어떻게 지내시죠? 요즘 일단 매일 라디오 저녁 6시 5분에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네. 왜 제 눈치를 보세요? 이것도 유튜브니까 경쟁 유튜브입니다. 신생 유튜브죠. 네네네. 푸푸푸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그 컨텐츠 또 제작하고 참여하고 있고 그 유튜브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개월? 4개월 됐죠? 4개월. 예. 현재 구독자가 얼마쯤? 3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오, 꽤 빠른데요? 감사하게도 빨리 좀 늘고 있고 경쟁 채널 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뭐 쫓아가려면 멀었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추리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요? 예, 이 문학적 소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다년간의 뭐 범죄 수사 분석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그 한국의 셜록 홈즈 현대판 어허. 만들어 보려고 평생의 꿈이니까. 꿈이셨어요? 그럼요. 소설을 쓰는 게? 예. 이제 비로소 그 실무 작업에 들어가서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빠르면. 알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때 출간쯤에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바쁘신 와중에 어제 또 뭐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SBS 나의 판타집이라고 그동안 사실은 관찰 예능이랄까 또는 네. 가족이 함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거의 모든 곳에서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100% 다 거절을 했거든요. 왜요? 우선은 제 아내가 절대로 나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마라. 이건 아주 지엄한 명령이라서 그 가족이 노출되는 거는 우리 집에서는 금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과거에 연쇄살인범한테 협박을 받은 일도 있었고 그래요? 또 정치하다가 뭐 반대편에 계신 분들로부터 가족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있어 왔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13kg 뺄 때까지는 절대 카메라 앞에 못 나서 이건 좀 비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나의 판타집도 거절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소를 앞으로도 좀 제대로 하고 싶긴 한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연구소 건물도 없어요. 판타집에서 뭔가 주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 공간이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방송편에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14kg를 못 뺐기 때문에 아내는 안 나오고 네네네. 딸이 나옵니다. 따님. 현재 거주하는 곳은 어디세요? 현재는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죠. 용인에 꽤 오래 사셨죠? 22년 네, 됐죠. 아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이제 방송 그 매일 라디오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용인에서 출퇴근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생방송에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상암에 오피스텔 월세로 빌려서 평일에는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용인 가서 지내고. 주중에는 혼자 오피스텔에 계시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요새 그알잘에서 좀 뜨고 있는 코너가 있어요. 국교 양념통닭 유산균 코너가 픽도 있고 영도의 경북밀매라고 게스트분들 맛집 추천 코너가 있는데 상암동에서 이 집 참 맛있다 하는 데 있나요? 상암동도 많은데 요새 제가 이 친환경과 함께 아직 비건 시작은 못했는데 관심 있으세요? 관심 많고 그런 가운데 간헐적인 채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상암동 DMC 푸르지오 1층에 있는 샐러디라는 샐러드요? 예. 알죠. 예, 좀 가볍게 식사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면 아빠곰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빠곰탕? 느낌 좋은데요? 그 건너편에 사보이 오피스텔 2층에 예, 육전이 정말 맛있어요. 육전. 채식 아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못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처음 그 프로파일러에 대한 꿈을 가지신 게 셜록 홈즈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첫 출발은 셜록 홈즈죠. 국민학교 때죠, 우리 때는. 셜록 홈즈라는 그 좀 신비로운 인물,
책 속의 인물에 푹 빠졌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의심스러운 사람 없나 막 쫓아다니고 아 진짜요? 그러다가, 서방 국민학생 때? 중학교 때 그래 동네 아저씨들 좀 이상한 아저씨들 실제로 파출소 가서 신고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군요. 보면서 뒤를 5번 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시를 못 하잖아요. 더구나 그때는 그게 1970년대 초반이고 그랬으니까 간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고 그럼 파출소 순경 아저씨가 가자 그러고 같이 와요.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괜찮다 해주시고 야. 뭐 그런 그 셜록 홈즈 책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대단히 강했죠. 근데 셜록 홈즈 외에도 뭐 김전일이라든지 우리 때는 없었죠. 아 근데 이후인가요? 한참 이후죠. 이 김전일 또 뭐 있죠? 코난. 그것도 한참 이후죠. 아 이후인가요? 그럼요. 모두가 다 셜록 홈즈의 후예들이죠. 모방작들이죠.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지난번에 권유령 교수님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셜록 홈즈, 김전일, 뭐 코난 이런 사람 중에 교수님은 어떤 캐릭터에 가깝냐 했더니 저는 셜록 홈즈에 가깝다 생각한대요. 그러면은 표창원 교수님 어디 가깝냐 했더니 김전일? 약간 김전일?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권일용 교수는요 셜록 홈즈보다 머리가 한 3배 정도 커요. 이 외형 자체가 전혀 셜록 홈즈답지 않습니다. 아 홈즈는 좀 작나요? 아 그럼요. 좀 이렇게 저 같은 유형의 스타일이죠. 일단. 네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셜록 홈즈 고향에 가서 기운을 듬뿍 받아 안고 네. 그 부분만큼은 제가 네. 일용이한테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럼 셜록 홈즈 때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 뭐랄까 밑에 늘 깔려 있었던 어떤 저만의 평생의 로망이죠. 경찰대학을 가게 되면서 실제로 셜록 홈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현실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경찰대학 4년간 내내 거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과목만 완전히 빠져서 주말에도 가서 뭐 국과수라든지 서울경찰청 찾아가서 더 뭐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선 배치 받았을 때 부천경찰서를 제가 배치를 받았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경찰대학 졸업생들 경위들은 비수사부서를 한 바퀴 도는 그러한 그 순환 보직을 하는 것이 그 인사 원칙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몸이 달아서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서장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를 형사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신 거죠. 거기다 그 당시에는 형사계장이 경위예요. 저랑 같은 계급인 거죠. 제가 형사학과를 가면 형사계장밖에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 형사계장이라는 자리는 경찰서에서 가장 그 수사의 핵심 부서이고 경험, 관록, 뭐 관내 파악, 형사들 장악 그렇죠. 이것들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파란 경찰대학 출신 애인데 애를 어떻게 형사계장으로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길영 형사과장이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성함도 기억을 합니다. 형사과장님이 이제 저를 불러다 너 뭐든지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2계장이라고 그 TO에 없는 부하직원도 없고 지위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없는 자리 만든 거네요. 예, 형사과만 이름만? 책상만 하나 갖다 놔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길용 과장이란 분이 매일매일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전에 발생한 사건 하나를 딱 주시면서 네. 너 이 사건의 적용 법조, 수사 절차, 과정 쫙 분석해서 리포트 제출해.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건 서류 다 뒤져보고 수사했던 형사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가져가면은 딱 그 다음에 또 다른 숙제 딱 내주시고 어떻게든 셜록 홈즈 같이 수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 경찰대에 와서 강의를 다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상 사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는 아예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영국 유학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선배가 알려주면서 도전을 하게 됐고 시험에 합격하면서 제가 영국에 가게 된 거죠. 영국에서 프로파일링을 제대로
배우신 거잖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파일링 가르치는지? 1993년에 영국을 갔고요. 네. 그때 198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찻길 옆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그 기찻길 이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 여성의 시신이. 네. 결박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결국 목 졸려 살해한 시신으로 유사한 형태의 애모가 계속 반복되는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기찻길 옆이고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은 다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수사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데이빗 켄터라는 영국 심리학자가 자기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연구 성과들과 경찰이 제공한 용의자들의 프로파일, 유사한 과거 사건들 이런 거 전부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사건의 범인의 특성들을 좀 내놨거든요. 네. 나중에 검거가 됐는데 존 더피라는 이 범인이 어떻게 검거가 되냐면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다른 폭력 사건으로 검거가 돼요. 그랬는데 이 그 데이빗 켄터라는 심리학자가 제출한 범인의 프로파일의 상당 부분과 일치한 거예요. 아, 해서 네. 결국은 증거를 찾아내고 존 더피가 연쇄살인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것이 영국 프로파일링의 시초예요. 93년까지 이 데이빗 켄터의 기법, 방법, 심리학적인 접근 요게 이제 제가 갔던 엑시터 대학의 경찰과 형사사법대학에서 그 부분을 또 변용하고 적용해서 엑시터 대학만의 나름대로의 범죄수사 심리학 네, 네. 기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그동안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기법들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한국에는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좀 자리 잡지 못했던 때, 아예 없었죠. 없었던 때였고 예. 갔다 돌아오셔서 실제로 좀 적용해 보신 사건 국내에서 그게 어떤 사건이죠? 돌아오니까 경찰에서는 저를 일선에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일선 범죄 사건을 가 있는데 네. 몸은 경찰청 기획단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 ATM 머신 누르면 나오는 야 영국의 그 검사의 권한이 뭐야? 그러면 제가 그걸 찾아서 막 그 번역하고 하고 있으면은 왜 아직 안 나와? 재촉하고 네, 현장을 뛰고 싶은데 예, 네. 뭐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스트레스도 높죠. 업무도 너무 과중하죠. 그러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아 진짜요? 예, 쓰러져서 그런데 또 그걸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 와중에 그 당시 가장 높이 계시던 경무관, 팀장, 기획단장 하시던 분이 한마디 하신 게 그 전체 회의 와중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이 쓸모도 없는 놈의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질타를 하는 소리를 듣다가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그냥 발로 빵 차버렸어요. 아, 교수님이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 업무 수첩을 갖다 내리꽂고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이거 말죽거리 잘못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 하루 왼종일 무슨 뭐 ATM 머신에서 뭐 커피 뽑아 먹듯이 뭐 내라 해놓고선 한 번도 잘했다 고맙다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쓸데없는 놈의 인간들 뭐 하고 있냐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쓰레기통 걷어차고 죽일 때면 죽여봐라 그런 심정이 그러고 나왔어요. 그 엄청나게 하여간 부하들 괴롭히는 분인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엄청 따뜻한 말로 막 이거 힘들지 막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 내보내 주십시오. 현장 가겠다. 예, 일선 내보내 주시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날 죽으란 말이냐. 그랬더니 뭐 대안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마침 경찰대학에서 이제 교수 채용 공고가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가서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후진 양성하고 네. 그러면서 일선에는 내가 도움 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대학으로 가게 된 게 제가 이제 그런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원래는 이제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처음 이제 분석을 해본 프로파일링을 해본 이 얘기였는데 저도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경찰대학에 딱 오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남상문 PD라는 분이 아, 예.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네. 좀 인터뷰 좀 하자고. 그때 부산 경남 일대 연쇄살인 사건, 정두영 사건. 네. 예. 네. 그래 쭉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길래 제가 영국에서 수도 없이 봐온 영국의 연쇄살인들 중에 그 아주 유사성을 가진 부분도 있고 여기저기 요소들도 있고 이게 연쇄살인이라는 것.
그 자리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분석해 본 적 없는 사건인데 예.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간 거죠. 근데 저는 방송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방송의 파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방송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그런 어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소개가 됐던 편인가요? 예, 처음이죠.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처음 출연하신 방송이 정두영 편인가요? 네. 근데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예리한 구독자분이 네. 그게 처음이 아니다. 그래요? 정두영 사건이 362회 방송이에요. 네. 그런 이제 심리적 냉각기가 있는 살인을 우리는 연쇄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359회 4월에 했던 방송편에 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 범인은 형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이형호 군 아, 이영호군요. 아, 예. 인터뷰 하셨죠? 아, 그게 그 전인이었나요? 3주 먼저 방송됐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네요. 아, 전 이제까지 제 방송 데뷔가 정두영 사건이다라고 전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이 촬영은 이걸 먼저 했는데 정두영 사건 편을 방송이 늦게 나갈 수는 있죠. 그분이 서유정 PD라는 분이 서유정 PD, 예, 맞아요. 아시죠? 예, 알아요. 네, 그분이 연출했던.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죠. 아 그래요? 예, 서유정 PD. 예. 그리고 워낙 아시겠지만 그 사건에 꽂혀 있었고. 네. 그럼 그 기억을 지우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네, 처음이 정두영 사건으로 예. 생각.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억의 오류라는 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 내 기억이 옳다라고 절대로 고집하지 마십시오. 정말. 네. 그러니까 범죄 사건 수사 때도 똑같아요. 피해자, 피의자, 증인, 목격자 다들 내 기억은 정말 명확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니 왜냐면 남상문 선배도 사석에서 표창원 내가 섭외했어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내가 처음 섭외했어. 아, 어쨌든. 정말 이게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 정말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 2부각 아닌가요 지금 거의? 교수님이 처음으로 국내 프로파일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 시기에 일용이는 여기에 매개체가 한 명 있어요. 맛집이 좀 아쉽지 않았나요? 혹시 영국 맛집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영국 맛집. 그 피쉬앤칩스를 왜 레스토랑에서 비싼 돈 주고 먹느냐. 카보세일 가면요 신문지에 말아줘요. 그럼 생선튀김의 기름이 신문지를 쫙 빨려 들어가고 좀 더 바삭 고소하면서 맛이 괜찮아요. 영국 가서 피쉬앤칩스를 먹으려면 레스토랑 가지 말고 노점상 가서 예, 최고다.